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은 남영군 묘의 비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주원장의 용단차 금지령과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황제가 말차를 그만이 훗날 일본이 도자기로 일어서더라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남영군 묘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2대의 왕이 날 자리를 찾아 자기 선친 묘를 이장한 곳이 충남 예산 남영군 묘입니다. 예산은 조선 왕실과 관계가 깊은 땅이었습니다. 광해군 아들 이치가 유배된 강화도에서 탈출하려던 목적지도 이곳이었죠. 순조 때 추사 김정일과 암행어사로 내포를 훑으며 탐관오리를 적발해냈는데 김정의 공덕비, 그리고 그가 적발해낸 사또 공덕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영군 묘자리에서 서있던 탑에서 송나라 때 떡차, 용단 승설차 4덩이가 발견됐습니다. 한 덩이를 대원군과 친했던 역관 이상적이 받았고 어찌어찌하여 그게 김정희에게 들어갔습니다.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시절에 제자 이상적에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게 세한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떡차는 어찌하여 조선시대에는 희귀해졌을까요? 떡차를 전면 금지한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서 일본 메이지 유신까지 나비 효과를 느껴보십시오. 명태조 주원장은 한족입니다. 1368년 남송이 멸망한 지 89년 만에 한족이 중원을 차지했습니다. 소위 중화 부활 의지가 활활 불탔겠죠. 새 나라 기강을 잡는 데는 악랄할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개국공신을 포함해서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낱낱이 숙청해버립니다. 숙청할 때는 허리를 자르고 사지를 찢고 사람을 산채로 겉을 데친 뒤 피부를 쇠빛으로 벗겨내 죽이곤 했습니다. 조정 신하와 사대부는 주원장을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주원장은 거지였습니다. 굴르미며 살다가 못해서 머리 깎고 절로 간 탁발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도 줄이긴 마찬가지라 마침내 주원장은 홍건적의 가담에 두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황제가 됐습니다. 주원장은 동서고금의 개천에서 솟아오른 대표적인 용이라고나 할까요? 한때 승려였고 도적이었던 그 용이 가장 혐오한 글자가 승려의 승이었고 홍건적의 적이었고 도적의 도자였습니다. 조야 이문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주원장은 상소문에 이 세 글자는 물론 발음이 비슷한 생, 즉 도자를 쓴 자들은 모두 잡아주겠습니다. 이를 문자옥이라고 합니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티끌처럼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여긴다 라고 적힌 맹자를 읽다가 이 미친노인이 하면서 맹자에서 80군데가 넘는 부분을 삭제한 맹자 절문을 과거 과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와 선비 할 것 없이 주원장을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그를 명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에게 주원장은 부패를 척결하고 치수와 개간으로 생활을 안정시킨 군주였습니다. 주원장은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김이 기괴합니다. 이마 턱이 튀어나오고 점투성입니다. 기록에는 기한 뼈가 정수리에 튀어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그림에 나오는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미나풍으로 그려진 이 기괴한 초상화를 과장된 오악조천저룡, 돼지처럼 생긴 용 모양이라고 추정합니다. 하늘이 내린 존재요.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릴 상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상류사회에 잔해했던 그가 평민들에게는 부럽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비쳤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23년이 지난 뒤 이 하늘에서 내린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백성을 심하게 부려먹는 용단차 제조를 금한다. 용단차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용단승설이라고도 하는 이 차가
바로 흥선대원군이 충남 예산 남영군 묘자리에 있던 탑 속에서 발견한 그 차입니다. 대원군으로부터 한 덩이를 얻었던 역관 이 상적은 사방 한치요 절반 두께의 위에는 용이 그려져 있다고 기록했지요. 청나라 백과사전인 사고전서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전직 탁발승, 전직 마적 두령이 황명으로 용단차 제조를 금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알고 보니 이 금지령이 먼 훗날 흥선대원군과 이상적과 김정희를 흥분시킨 원인이었습니다. 황실에 진상하는 차는 4,000여 가지인데 복건성과 건영성 차가 상품이었다. 옛날에는 이를 모두 분쇄하고 은판으로 눌러 크고 작은 용단을 만들었다. 백성이 힘들다 하여 태조가 이를 없애고 오로지 차 쌍만 따서 바치라 하였다. 용단차는 가루차입니다. 말차입니다. 입이 넓은 다완에 착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대나무로 만든 다선으로 거품을 일으켜서 마십니다. 찻잎을 우려서 내는 엽차와 달리 부드러운 거품 그리고 진한 맛, 명징한 차 색깔이 일품입니다. 말차를 마실 때는 차를 내는 다완을 감상하며 품평을 합니다. 녹색 찻빛이 다완에 비치면 또 다른 색이 나옵니다. 이 또한 말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따지는 응답법입니다. 거품을 얼마나 곱게 내느냐에 따라서 차 솜씨가 달랐습니다. 송대에는 이 거품 내기를 겨루는 투다 대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치의 극을 달린 차요. 김자인이라는 젊은 말차 다인에 따르면 쓸데없는 것들의 총체였습니다. 이 쓸데없는이라는 말은 예술적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없어도 그 말이지만 있으면 좋다는 뜻이죠. 귀족들이 그 쓸데없는 미학을 즐기기 위해서 백성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찻잎을 따서 말리고 이를 갈아서 떡처럼 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은판으로 문양을 찍는 중노동이었습니다. 그 중노동을 거렁뱅이 출신 빈민 주원장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겁니다. 그러니 차 맛이 날 턱이 있겠습니까? 황제는 잔악한 숙청으로 20년 건국 작업을 마무리한 뒤 그 말차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국법으로 말차가 금지됐습니다. 명나라 상류사회는 신속하게 엽차로 취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엽차 또한 제조법이 발전하면서 명차가 속속 나왔습니다. 좋은 고급차를 만들려면 또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명나라 백성은 새로운 차를 진성하기 위해서 또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이런 시도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살찌면 내 아들을 팔아야 하고 차가 향기로우면 내 집이 파산되니 이 넓은 하늘은 어찌도 불이랑고. 송원 제국과 운명을 같이 한 고려 귀족들 또한 말차를 즐겼습니다. 차를 만들어 진상하는 부락, 다소가 있었는가 하면 왕이 행차를 할 때는 차를 끓이는 행로군사가 동행할 정도로 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고려 성종은 제사를 지낼 때 직접 맷돌에 차를 갈았고 절에서는 차 끓이기를 겨루는 명전 풍속이 유행했습니다. 명전은 송나라 투다 행사와 비슷했을 듯합니다. 그런데 명나라 건국 30년 뒤 건국한 조선에서는 이 말차 문화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 사령관으로 왔던 양호가 선조에게 묻습니다. 귀국에는 차가 있는데 왜 채취하지 않는가? 선조가 답합니다. 우리나라는 풍습이 차를 마시지 않는다. 조선 중기에 조선 예법을 완성한 김장생의 가래 집남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가루를 만들어 타 마셨는데 오늘날은 찻잎을 달여서 마신다. 제사 때 가루차를 내는 것은 옛 풍습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미 조선 전기의 말차 문화는 골동품 정도로 희미하게 남았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검약을 강조하고 명나라 예법을 맹종하는 성리학적 사회가 완성된 이후 말차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말차를 즐기던 불교는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실학시대 18세기, 19세기가 오면서 차 문화가 사대부 사이에 부활합니다. 그 무렵 청나라를 왕래한 관료들 가운데 기록으로만 내려오던 말차를 맛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그 대표 인사였죠. 송나라 때 말차를 즐기던 대표적인 다환은 천목다환입니다. 두꺼운 유약 발색, 차색이 결합한 미약이 일품인 다환입니다. 유약에 포함된 금속 성분이 가마 속에서 불과 만나서 화려하게 그지없는 색으로 둔갑합니다. 복건성 요지에서 만든 이 다환은 절강성 천목산에 있는 사찰 행사에 쓰였습니다. 그 다환을 중국으로 유학 갔던 일본 승려 A사이가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송은 망하고 원이 들어서고 원도 망하고 명이 들어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말차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다환과 말차 문화가 크게 융성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끝나고 무르마치 막부에 이어서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때 일본 다선인 승려 센도 리큐는 소위 와비사비, 차적한 차문화를 제창했습니다. 화려한 문화 대신 저교하고 소박한 미학을 추구하자는 문화운동입니다. 그 무렵 조선을 왕래하던 일본 승려들 눈에 띈 다환이 조선 경상도 지역에서 나온 사발입니다. 밥그릇이다, 막사발이다, 제사용기다 등등 아직 용도가 불명인 이 사발들이 승려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흘러가면서 와비사비한 미학의 최적인 다환이 됐습니다. 전국시대를 마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를 통해 조선 도공을 대거 끌고 갔습니다. 아니, 끌고 갔는지 도공들이 자발적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 도공들은 그때까지 도기밖에 만들지 못했던 일본 요업산업이 자기 수준으로 급성장하는 큰 계기가 됐죠. 일본, 대마도는 전쟁이 끝나고 부산 초량에 설치한 외관에서 조선 도공을 기용해 직접 다환과 각종 기물을 주문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 건너간 다환 가운데 이도다환 한 점은 일본 국보로, 세 점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송 때 만든 천목다환들 가운데 5점이 일본 국보, 6점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떠도는 조선 막사발이 일본 국보라는 말은 남송 작품이 무더기로 일본 국보라는 사실을 외면한 절반의 진실입니다. 사실 천목다환이라는 단어도 일본이 만든 용어입니다. 지금은 국제적 통용어가 됐죠. 역사는 나비가 만든다. 북경에서 펄럭인 나비 날개가 일본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말차에 대한 집착은 다환에 대한 집착을 불렀고, 다환에 대한 욕심은 전쟁 기간에 원천 기술자들을 조선에서 바다를 건너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슈번으로 끌려간 도공 이작광은 훗날 조선으로 돌아와서 동생 이경을 데리고 조슈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가 일본에서 재회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천민에 불과하거나 천민 취급받았던 도공들은 사무라이 신분으로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공들은 조선 정부의 귀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작광 형제는 일본 다기 명가인 하기야키의 원조가 됐습니다. 동생 이경 후손들은 사카모토 고라이 자이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다기를 만듭니다. 첫 조상 이경의 작품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도공이 정착한 조슈, 사가, 사츠마 세 번은 경쟁적으로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한 사가번은 가지고 왔던 자기를 완판하고 그 돈으로 군함을 사왔습니다. 일본 문화가 유럽에 퍼지면서
그때까지 자기 후진국이던 독일이 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사가번은 독일 과학자 고트프리트 바그너를 초빙해서 독일 기술을 역수입했습니다. 안료도 발색이 뛰어나고 저가인 산화 코발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업이 요업산업이 된 겁니다. 메이지 정부는 재래 산업인 자기 수출 확대를 목표로 사가번에 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근대화 작업인 메이지 유신을 이끈 주약은 대부분 이들 조슈, 사가, 사치마, 세번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에서 수입한 내열 기술은 용광로 건설의 기초가 됐고 자기를 만들어 판 돈은 그 시설을 만드는 자금이 됐습니다. 1996년 사가번 도자기 마을 아리따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서를 펴냈습니다. 이 대포도 군함도 우리 아리따 자기가 가져다 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역사는 가끔 엉뚱한 일이 원인이 되고 엉뚱한 일이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남영군 묘가 있는 충청도 내포에서 실타래처럼 풀려나간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땅의 역사 박종현입니다.